정부가 행정안전부 안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지휘조직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국 신설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다음 달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서 서민들의 물가 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모레는 한미일 세 나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한 달 살기를 떠난다고 했던 이 가족은 실제로는 제주로 갈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협 직원이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파주의 한 농협 직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횡령한 돈이 7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부지방에 모레까지 2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습적인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 초등생 일가족 3명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뚜렷한 단서가 없는 가운데 YTN이 이들의 가장 최근 모습이 담겨있는 CCTV 화면을 단독으로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또 거액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횡령액이 훨씬 큰데요. 이 사건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국회 여당 반장인 강진원 기자가 정치권 이슈들 추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여의도 큐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경찰 조직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가 이를 공식화하고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오히려 행안부가 손을 놓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통제 권고안 발표 엿새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행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수사와 정보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입니다.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 입대 전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 지휘조직 신설의 위법 논란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관행이 문제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는 게 적법하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권한은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 조직 신설이 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만큼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또 다른 권고안이었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다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이 시위에 나선 곳은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상징하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사인에 대해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때만 해도 경찰청이란 독립된 조직은 없었고 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로 존재했습니다. 대통령,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으로 연결되는 수직고소 탓에 경찰이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했다고 비판받는 경찰의 흑역사이기도 하죠.
박종철 열사의 희생을 계기로 87년 6월 민주항쟁은 들불처럼 번졌고 경찰 개혁의 단초가 됐습니다.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시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 즉 경찰 업무를 삭제하고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맞춰 치안본부는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경찰국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경찰 지휘 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경찰국이 부활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해왔다며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일선 경찰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을 내고 1인 시위,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사의를 표명했죠. 김 청장은 권고안이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김창룡 청장의 사의 표명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 청장은 오늘 낮 12시쯤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 권고안을 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또 권고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도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입장문에서 행안부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라는 교훈을 얻었고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런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했다며 변화를 위해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100분 가까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통화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사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청장이 행안부 권고안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 청장은 이 장관에게 경찰청 입장에서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장관은 장관 나름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차기 경찰청장 인선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김 청장의 사유와는 별개로 정부는 조만간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이미 경찰청에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인 치안정감 7명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인사검증 동의서와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익은 경찰청 차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인사가 이례적이었던 만큼 의외의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차기 경찰청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과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 등으로 뒤숭숭한 조직 분위기를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한미일 정상회담, 양자회담 등 14개 외교 행사를 소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해 나토 정상회의 회원국과 파트너국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소집해 장기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여야 갈등이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국회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원구성 협상 진행 상황부터 알아보죠. 여야가 제안했다가 역제안했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는 국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과 민생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달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까지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사법개혁특위에 참여하라는 민주당의 제안은 검수완 바 끼워 팔기라고 비판을 하면서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공방 끝에 결국 민주당이 초강수까지 꺼내든 가운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놓고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내 서해 피격 사건 대응 TF 구성을 마쳤고요. 국민의힘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유족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여야가 함께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 대통령 기록물도 이 특위를 통해 공개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다만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제안한다면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는 동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살펴볼 텐데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연구 모임이 활동을 재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친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이끄는 연구 모임 미래혁신포럼이 오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현역 의원만 무려 50여 명이 포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안철수 의원도 자리했는데요. 친윤그룹과 안철수 의원이 거리를 좁히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장제원 의원 모두 각각 파워게임에 관심이 없다 또는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는 말로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간장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속이 타나보다라는 말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익명으로밖에 인터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모두 공성전의 대상이라면서 윤핵관들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대표 선거 규칙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행 45%인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줄일지와 함께 집단 지도체제로 변경할지 등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완도 실종 일가족 사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난다던 광주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전남 완도에서 행적이 끊긴 지 27일째입니다. 네, 경찰은 이들 가족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완도 선착장과 해안 일대에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해 수색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이로 조윤아 양의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자, 여전히 조윤아 양 가족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실종 전 완도 펜션에서 지내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윤아 양 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이곳 명사심리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모두 엿새 동안 머물렀습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을 묵고 하루 걸러 29일부터 펜션에서 나섰던 당일까지 이틀을 더 지냈는데요.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물놀이도 하지 않았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조윤아 양 가족이 머문 펜션은 1박에 40만 원 정도로 수영장이 딸린 펜션이지만 따뜻한 물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조윤아 양 부모는 학교 측에 지난달 19일부터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요. 정작 완도 펜션을 예약한 날짜는 이틀 앞선 17일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체험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이 어제 조윤아 양 일가족의 가장 최근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했는데요. 지난달 30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축 처진 조양을 등에 업고 숙소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조양 가족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한 결과 조양과 어머니는 2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1시쯤 신호가 끊겼습니다. 이후 3시간 뒤인 새벽 4시쯤엔 조양의 아버지 휴대전화 신호가 차로 7분 거리인 선착장에서 꺼졌는데요. 경찰이 선착장 일대를 중심으로 가족이 탔던 차량을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 수색 엿새째인데 오늘부터 수색 인력과 범위도 확대됐죠. 네, 아직 작은 단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수색 인력에서 150명을 더 투입했습니다. 특히 차량 수색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광주경찰청 잠수요원도 투입했습니다. 이 조윤아 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 완도 신지면 서쪽에 있는 송곡 선착장입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이 중간에 이동했을 가능성도 보고 완도 신지면 동쪽 해안까지 수색 범위를 늘릴 계획인데요. 오후부턴 수색견들도 투입돼 인근 산과 해안을 집중해서 수색하고 해경도 경비정 음파 탐지기로 수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색과 함께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양의 집에서 카드회사 독촉장과 법원 우편물 등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양 가족의 통신과 금융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경찰 민원센터 182로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YTN 오순열입니다. 네,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 경찰이 실종 경보까지 발령해 제보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항상 이런 실종 사건 다룰 때는 확인된 사실과 또 제기된 의혹들을 좀 구별해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오늘 대담에서도 좀 저희도 신경 쓰면서 대담하겠습니다. 일단 확인된 사실은 실종된 지 27일째고 수색 작업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한번 행방이 묘연한 행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실종된 조양 가족이 네. 그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학교에 이야기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제주 한 달 살기 일정으로 학교 측에 이야기한 것은 네.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래서 6월 15일까지 이제 한 달 살기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 다음 날인 6월 16일에 이제 조양이 나와야 되는데 조양이 안 나오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조양 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했던 것이고 네. 이제 연락도 닿지 않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6월 22일에 학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서 지금 이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태까지 조양 가족의 어떤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행방도 묘연하지만 그 전에 뭐 신청을 하고 이런 시점들도 좀 묘연한 상황들이 있어서 앞서 오선열 기자가 전해주기도 했지만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제주도를 체험학습하겠다고 했는데 신청하기 한 이틀 전에 완도의 펜션을 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묘연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 확인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은 네. 19일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간다고 했는데 그보다 이틀 앞선 17일에 이제 완도에 있는 펜션을 예약을 했다라는 거는 예.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에 실제로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완도 쪽으로 해서 갔다는 것으로 보면 예. 제주로 한 달 체험 학습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밖에는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실제로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에 방문한 흔적은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뭐 제주 한 달 살기 교회 체험 학습을 신청한 내역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는 결국 처음부터 핑계에 불과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가능성일 예. 수 네.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완도에 들렸다가 조금 더 체류를 오래 해서 뭐 제주도에 갈 수 있는 계획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 네.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YTN이 단독으로 공개한 CCTV 영상도 좀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고,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을 잠시 지나갔는데,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숙소 문을 열고 나왔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으로 좀 다급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YTN 포함해서 언론에서 좀 주목하는 점은 등에 엎여 있는 아이의 좀 어떤 팔다리에 힘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좀 수사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고요. 일부의 의견입니다만,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이 CCTV 화면에서 좀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뭐 사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 이제 들었을 때는 네. 뭐 약간의 해프닝일 수도 있겠다. 내지는 해프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그 희망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지금 말씀한 이 YTN 단독 보도 영상을 보면 네. 조금 안 좋은 그런 예감이 많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생 아이가 아무리 잠에 들었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부모가 들쳐업으면 잠결에라도 이렇게 부모의 목을 이렇게 감싸 안는다라든지 그 정도의 이제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네. 너무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밖에는 보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전문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밤 늦게 11시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밤 늦게 아이가 아파서 저렇게 다급하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부모가 너무 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예. 저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뭐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좀 없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또 업고 있는 상황들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밤 11시에 아이가 아파서 다급하게 들쳐업으면 예. 이제 보통은 이제 더 힘센 아버지가 아이를 들쳐업고 아주 다급하게 뛰어나가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아이의 발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신길 그런 아마 이제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아픈 아이를 다급하게 들쳐업고 나가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고, 예. 무언가 다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아이의 모친이 아이를 업고 가고, 그리고 아이의 아빠는 그 모습을 옆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급하게 어디 가는 모습이라고 네.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을 지금 가능성을 두고 정확 파악을 해보겠지만, 30일 밤 저녁 11시에 지금 CCTV 모습이 포착이 됐고, 네. 그 다음 2시간 뒤인 31일 새벽 1시쯤에 일가족의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졌습니다. 네. 한꺼번에 한 번에 꺼진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 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10시 57분에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30일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이제 12시 40분경에 이제 조윤아 양의 휴대전화가 꺼졌고, 네. 그리고 그로부터 뭐 한 30분 정도 후인 1시 9분에 이제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꺼졌고요. 그리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새벽 4시 16분에 이제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졌는데, 이때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송곡 선착장 부근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혹자는 혹시라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면은 그 송곡항 인근에서, 송곡 선착장 인근에서 네. 좀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또 이제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저 시각, 그 새벽 4시라는 시각이 이제 그 간조 시간대여서 혹시라도 차가 거기에 빠지면 예. 바로 이제 발견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네. 혹시 전화를 끄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어떤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송곡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 보면은 전화 꺼진 시각차가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시간차? 이제 처음에
오히려 이렇게 그 가족이 단체로 이제 실종이 되는 거는 네. 어떤 사고의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고 이제 제기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사고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휴대폰이 차례차례 꺼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라기보다는 네. 무언가 의도를 두고 휴대전화를 하나씩 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조양 가족이 어쨌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정도는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정도까지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 중요한 속보가 있어서 속보를 좀 전하고 다시 또 완도 실종 가족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사실 예고됐던 부분인데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청구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예, 네. 법무부가 보통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데 법무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방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요. 자, 신청 이유는 법 시행 전에 이제 9월을 얘기하는 거겠죠.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이고 청구인도 보면 청구인은 법무부 장관, 또 대검 공판 송무부장, 또 검사를 포함해서 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 위반을 원리를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면서 국가의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을 초래했다라는 설명도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좀 더 내용이 보강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속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CCTV 영상이나 시차를 두고 핸드폰이 꺼진 부분들, 이런 좀 의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생활 반응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휴대전화가 끊기거나 혹은 뭐 신용카드나 이런 행적들이 묘연한 그 시점, 이 시점을 두고 생활 반응이 없다라는 게 31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그러한 뭐 이제 통신 내역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카드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인데 지금 이 조양 가족 같은 경우는 5월 31일에 휴대전화가 이제 꺼진 이후에 뭐 휴대전화 사용 내역은 당연히 없고 네. 카드 사용 내역 또 인터넷 접속 등의 어떤 그런 내역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은 이를테면 강력 사건, 또 추락 사고,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 선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자, 지금은 일단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선까지 좀 열어놓고 수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실종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무슨 강제 수사,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의 피의자가 어느 정도 상정되는 범죄의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뭐 강제 수사, 뭐 통신 내역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실종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뭐 범죄 행위를 상정하고 수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종된 가족의 발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의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네. 뭐 강제 수사나 이런 어떤 수사로 좀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경찰이 거주지인 광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완도에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수색과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다루면서 네. 이게 좀 극단적인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섣불리 우리가 단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을 상정하고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모의 어떤 그런 뭐 극단적인 선택에
가택에 의해서 아동이 좀 희생을 당했을 가능성에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모의 경제적인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한 수사도 하고 그리고 가족의 발견에도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에 좀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관련 뉴스 전해드리면 계속 조윤아 양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보를 위해서 좀 알려드리면 조윤아 양의 키는 145cm고 몸무게는 40kg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종 가족을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82번으로 경찰 민원 콜센터로 신고를 해주시기를 경찰이 거듭 당부하고 있고 또 YTN 통해 또 제보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농협 직원이 회사 돈 40억 원을 빼돌려서 스포츠 토토 등을 사들였다가 적발된 사건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또 다른 지역 네. 농협에서도 30대 직원이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을 YTN이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농협이 추정하는 이 직원의 횡령 금액이 무려 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도 들어보죠.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지난번 경기 광주시에 이어서 이번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 또 발생했는데 규모가 훨씬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횡령 사건이 터진 곳은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지역 단위 농협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해온 30대 직원 A씨가 농협 추산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가 내부 조사로 적발돼서 현재 경기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은 지역 농협에서 인삼 관련 자재들의 재고 관리를 담당해 왔는데요. 회계 장부를 작성하며 매입 재고 재산을 실제보다 수십 배가량 부풀려서 회사에 구매 금액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매 금액을 받고 나서는 실제 매입에 쓴 돈 외에 나머지 자금을 본인 또는 차명 계좌로 돌려서 돈을 빼돌려온 겁니다. A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무려 5년 전부터인 걸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회계 장부와 재고가 계속 일치하지 않고 최근 금융권 내부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농협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하면서 결국 A씨는 꼬리가 밟혔습니다. 지역 농협이 지난주 1차로 확인한 횡령액은 17억 원 규모였는데요. 주말에 시트 작업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했더니 횡령 의심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70억 원 규모까지 추산된다고 농협 측은 밝혔습니다. 이 금액을 토대로 지역 농협은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고 또 농협 중앙회도 감사와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이 파악한 바로 A씨는 횡령 금액의 상당수를 코인 투자에 썼다고 합니다. 또 외제차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도 횡령한 돈을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의 횡령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후에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서 A씨의 횡령 금액을 되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내 외부에서 A씨를 돕거나 또 부추긴 공범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적은 금액도 이런 일이 아니고. 생기나 예. 싶긴 해요. 네. 이 5년 동안 17억 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70억 원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농협이 어떻게 이 사실을 몰랐을까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금융기관이 이래도 되나 싶어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상장사에서 또 수천억 횡령 사건 발생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은행에서 또 이제 횡령 사건 발생했고 이번에는 이제 농협까지 이렇게 와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횡령을 하는데 이게 감사 관련의 과정에서 적발이 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공범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사건 발생하면 다들 뉴스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보면 횡령 금액의 상당수를 코인 투자에 썼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네, 처벌과 이제 피해 회복 부분인데 처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70억이면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이제 그 법정형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특경법인데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그 다수의 횡령, 그 다액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처벌의 수위는 얼마만큼 이 피해를 돌려놓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액을 다 돌려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처벌의 수위는 의외로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피해 액수를 코인 등에 투자를 해서 다 탕진해가서 만약에 회복을 못 시킨다 이러면은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뭐 8년에서 10년 정도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변호사님을 사건 사고 좀 대담
하려고 모셨습니다만 마침 또 그 출연 중간에 속보가 들어와서 한번 또 의미를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여기에 불복하는 헌법 재판을 청구했거든요. 자,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끝으로 짚어주시죠. 이런 권한쟁의 이제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네. 헌법상 권한을 국회가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청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받아들여지려면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수사권을 검사한테 줄 것인지 경찰에 줄 것인지는 국가별로 어떤 국회의 입법의 재량의 영역이 되게 넓은 차원 그렇게 이제 네. 인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과연 국회에서 수사권의 일부를 검사에서 경찰로 떼어 넘겨주는 입법을 한 것이 국회의 입법 재량을 침해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까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법이 공포된 지 한 달여 만에 결국 법무부가 예상한 대로 불법 절차를 밟았다는 속보까지 자,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의미 짚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가 잠시 뒤인 오후 5시에 발표됩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데 한전의 적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상폭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 잠시 뒤에 발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 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됩니다. 이번에 한전이 산정해서 정부에 제출한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33원입니다. 연료비 요인에 따른 이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 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 시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이 전망까지 나오면서 조정 단가는 인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과 일반용인 민수용 가스요금의 연료비 정산 단가가 인상됩니다. 이렇게 전기와 가스 요금이 7월에 동반 인상됩니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이 고물가 행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고공행진하고 있는 밥상 물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메카, 노량진 학원가마저 덮치고 있습니다. 네, 컵밥을 팔며 공시생들의 한 끼를 책임져 오던 상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학원가를 찾는 수험생들은 점차 줄어드는데 음식 재료값은 끝을 모르고 치솟으면서 상인들은 그야말로 이중고에 놓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이른바 공시생들이 즐겨 찾는 서울 노량진의 컵밥 거리입니다. 지갑이 얇은 공시생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해오던 이곳도 최근 고물가 상황에 시름이 깊은 상황인데요. 재료 가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기 메뉴인 닭튀김 덮밥에 들어가는 이 닭고기의 경우 2kg당 32,000원에서 64,000원으로 그러니까 꼭 2배 비싸졌습니다. 대표 재료인 스팸 역시 상자당 16,000원으로 20% 가까이 가격이 올랐고 컵밥마다 빼놓을 수 없는 달걀 역시 한 판에 4,000원대에서 7,000원 가까이 훌쩍 뛰었습니다. 16년째 골목을 지켜오던 상인이 처음으로 컵밥 가격을 500원 더 올린 이유입니다. 안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리려고 버티고 있다가 회원들은 막 500원씩만 더 올린 게 어떻겠는가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 올려갖고 학생들도 그러는데 힘든데 뭘 올리냐고 지금 그러는 입장이고. 바로 옆 컵밥집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줄어든 매출에 인건비조차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 오른 게 없어요. 매일 오는 이제 물건 시키고
그 다음날 되면은 계산서 올 때 인상 예정 뭐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린 요만한 게 1,000원 하던 게 지금 1,7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요즘은.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로선 500원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 부담 많이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고 사실 바깥에서 먹는 게 많이 부담이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량진을 찾는 공시생들의 발걸음마저 줄었습니다. 공무원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데다 직접 찾아가야 하는 학원가보다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지면서 컵밥을 찾는 발길도 뜸해진 겁니다. 얼어붙은 상권의 고물가까지 점심시간에도 문을 굳게 닫은 상점이 흔해진 컵밥거리엔 상인들의 한숨만이 가득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오르내리면서 해외 유학생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민들도 코로나19가 끝나기도 전에 고물가, 고환율 악재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는 등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10년째 한인민박을 운영하는 김도연 씨는 최근 업종을 바꿔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는 환율이 너무 올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도 여행객들 예약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풀려서 여행객들이 올 거라고 이제 기대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기름값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해서 현지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환율까지 치솟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앞으로 얼마나 영업을 더 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면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있고. 중국 상해에서 9년째 유학 중인 박민우 씨도 당장 생활비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외식값을 줄이기 위해 장을 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유학생이다 보니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게 되어서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유학생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300대로 올라갈 줄은 정말 몰랐고요. 100만 원을 받으면은 원래는 한 900달러 선이었던 게 이제 700달러 선으로 내려가서 집을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옮겼고요.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미국 4년제 대학교의 1년 평균 학비가 5천만 원 수준인데 내야 할 돈이 50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쪼개기 납부를 택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학비를 분납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해외 송금이 아닌 신용카드, 할부 등의 카드 결제 방식으로 학비 납입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환율은 1,3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개개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한숨과 비명은 부동산 영끌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끌어모아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이 유행처럼 퍼졌었죠. 네, 최근 금리는 다시 오르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영끌족들 이자 폭탄만 떠안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이모 씨는 2년 전 1억 원 넘는 대출을 껴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1%대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달에 내는 이자만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더 답답한 건 집값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만 오른 것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집값도 안 오르고 있어서 실제로 이 대출을 원래는 이자에 대한 부담만 있었는데 대출을 갚는 거에 대한 부담도 이제는 좀 커진 것 같아요. 한 시중은행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년 전 은행에서 5억 7천만 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당시 원리금 상환액이 월 212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월 납입액은 249만 원으로 17% 넘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하느니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1%포인트 더 올린다면 상환액은 2년 반 전보다 무려 33% 가까이 불어나게 됩니다.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주가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도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 구청대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여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조금씩 빌려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바닥이 깊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금을 날려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융시장의 추락으로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원금 보전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어서 사실상 발이 묶인 대출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허가가 이번 주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1 멀티주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중앙약심위에서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을 인정받은 셈인 거죠? 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후보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1이 품목 허가 최대 고비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논의한 결과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면역 효과 검증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해서 이뤄졌는데요. 중화항체가 2.93배 더 많이 형성됐습니다. 면역 반응의 결과로 혈청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비율인 혈청 전환율도 10%포인트 이상 더 높아 98.06%였습니다. 반면에 이상 반응은 13% 정도 발생해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슷했고 대부분 경증이라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다만 피로와 근육통 같은 이상 반응이 2차 때보다는 1차 접종에서 고령자보다는 젊은 성인에게서 많이 발생해서 1차 접종 때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스카이코비언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면 되는데요.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는 mRNA, 리보액산 방식의 백신과는 달리 2에서 8도의 냉장 상태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1, 2차 기본 접종만 검증했는데요. 3차까지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고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주 안에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의원 연구단체 포럼에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주요 정치권 이슈, 국회 출입하는 강진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구성 협상부터 살펴볼 텐데 사실 지난주에 이 법사위원장 자리 내주겠다 이 민주당 속보 들어왔을 때 뭔가 좀 풀리겠다 싶었는데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달래 타결이 어려워 보입니까? 네,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 이렇게 양보하는 척 하면서 검수완박 카드를 연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구성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기본 시각인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도 진정성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하는 정략에만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만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원내 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명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당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을 들었는데 제가 좀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알다시피 지난 4월이죠. 이른바 검수완박 전국에서 권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줄이고 한국형 FBI라고 하죠.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중수청이 설립되면 완전히 없애도록 했는데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합의안을 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이니까 당선인 시절에 윤 당선인을 비롯해서 여권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국 이 중재안을 파기를 했는데 이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서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진퇴양난에 빠졌다,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앞서 저희가 법무부 관련된 속보도 지금 전해드리긴 네. 했는데 예.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를 하면서 이미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의 종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위 참여, 권 원내대표는 물론이고요. 협상을 주도한 여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일 겁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이 있더라고요. 이 취임식의 특사 자격으로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필리핀 출장길에 나섭니다. 예. 여기에다 앞서 저희가 쭉 전해드린 것처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이달 내 후반기 원구성 협상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예, 원내 현안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네. 또 강진원 기자 국민의힘 반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여당 상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오늘 포럼 열었는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모습입니다. 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 포럼 앞으로 알찬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초청받지 못한 분이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기억하세요? 저한테 제일 먼저 하셨어요. 별의 순간. 국민의힘은 원래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소속되는 많은 의원님들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저격 겨냥하면서 간장 홍사박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속이 타나 보죠.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의원님 저격했다고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아니 뭐 저격 한두 번 맞나? 저격 한두 번 맞나? 뭐 흰머리 새가다 이게 의원님 지칭. 아니 근데 그것까지 제가 다 논평을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포럼은 있던 거고. 그죠? 재개를 했고. 근데 거기에 세력화라는 거는 너무 과장된 과한 해석 아닌가? 그러니까 세력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죠? 들어가시죠.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나온 것도 눈에 띄고 아까 장제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포럼은 있던 거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데 왜 그렇게 또 새삼스럽게 말하냐 이런 것 같은데 또 어떻습니까? 새 결집 시도라고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포럼 이런저런 포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거는 앞서 한때 뭐 친윤계 결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빚었던 민들레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이런 모임과 달리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이 연구단체의 대표로 있는 게 장제원 의원인데 이 장제원 의원의 이 대표 포럼이
위원장이 간만에 활동을 재개를 했고 그 활동 재개한 곳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서 영상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지금 뉴스에서 워낙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오늘 다 모였다라고 사실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뭐 장제원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윤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또 보셨던 것처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연사로 나섰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장제원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 유지했다 이런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이 오늘 강연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일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제원 의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우리 사회 원로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직접 강연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삼고 철회를 했다 이런 발언인데 김 전 위원장 역시 대한민국이 어떤 혁신의 길을 가야 하는지 강의를 요청해서 수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혁신의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그런 강의를 요청을 해서 제가 평소에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을 시키고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늘 생각한 게 있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김 전 위원장이 오늘 포럼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요청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참석을 두고 의미 부여하는 메시지들도 많은데 안철수 의원의 참석을 두고 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 저희가 영상 구성을 통해서 또 봤는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어요. 먼저 오늘 오전에 앞서 영상을 통해 봤던 포럼회장 모습이 좀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앞줄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만 보면 안철수 의원도 윤핵관 같아요. 네,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윤핵관의 두 축이죠.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바로 옆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떻게 보면 당내 주요 행사인데 이준석 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일정을 찾아봤더니 같은 시각 다른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 측의 설명인데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참석한 토론에 잠시나마 모습을 비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윤핵관과 껄끄러운 관계인 이 대표가 굳이 친윤계가 주도하는 모임에 갈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밀착된 장제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진 이준석 대표 이게 현 집권 여당 내 세력 구도의 현 주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밀착된 장제원과 안철수 좀 부쩍 가까워진 모습인데 화면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윤리와 맞물리면서 더 관심인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접촉면을 넓혀왔다는 거 익히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이 물밑 협상을 주도를 했고요. 그 내용도 이미 다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직을 마친 이후에 안 의원이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이때도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됐습니다. 안 의원이 국회에 다시 입성한 뒤에는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설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죠. 네. 특히 옛 국민의당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이준석 대표 측이 이런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 2명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넣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 가운데 한 명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을 두고 문제를 좀 삼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인 정점식 의원을 지도부에 입성시켜서
자신을 견제하고 당내 입지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현진 최고위원하고도 좀 됐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다 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특히 네. 더욱이 다음 달 7일에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 회의를 앞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7월 7일 날 징계를 논의하고요. 핵심은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징계 최고위원회는 앞서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종류의 징계가 있는데 제명 징계에 대한 확정 권한은 물론 당대표가 징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부분을 또 견제를 하는 역할을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혹시라도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텐데 이 재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최고위 구성 자체가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번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혹시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이는 자신을 향한 안철수, 장제원 의원의 비판이 이어질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물음표를 달아놓긴 했는데 네. 간장의 해석을 놓고 간보는 안철수, 장제원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준석 대표 측에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는데 뭐 긍정하지는 않지만 또 부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해석을 달아봤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늘 안철수 의원의 뼈 있는 말 앞서 영상 구성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다시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저격 겨냥하면서 간장 홍사발이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속이 타나 보죠.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속이 타나 보죠. 네, 속이 타나 보전 아무래도 윤리위가 좀 떠오르긴 하고 이준석 네. 대표를 향해서 자,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윤리위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다음 달 7일 윤리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징계가 결정될 것인지 그리고 징계가 결정된다면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준석 대표 지난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 윤리위가 들여다보는 건 이 2가지 의혹 가운데 증거인멸 교사 부분입니다. 성접대 의혹은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지금 들여다보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 대표로서 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이걸 가려보겠다는 게 핵심 쟁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를 두고 당 내외에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쪽의 핵심 근거는 이 대표에게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난 22일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직 네. 징계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닌데 윤리위가 김철근 실장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봤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윗선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관측이 있는 거고요. 반면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전제가 되는 성접대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징계는 무리다 이런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윤리 관계자들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다음 달 7일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에 징계 여부 그리고 수위를 심의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음 달 7일쯤에는 결론이 날,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다음 달 7일 날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 수위도 결정이 될 텐데 네. 이에 따라서도 여당 내의 후폭풍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종류입니다. 그런데 경고만 나와도 리더십 타격은 사실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고요. 특히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올 경우에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준석 대표 자녀 임기 1년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조기 사퇴할 경우에 국민의힘 당원을 찾아보면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거든요. 이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또 임기가 6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경우 모두 이준석 대표의 자녀 임기만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2024년 총선이 열리는데 이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 일각에선 자녀 임기 승계 조항을 없애거나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가 1년 뒤에 정식 전당대회에 한 번 더 출마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자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 징계 심의 등 일련의 과정에 윤핵관 등 이른바 당내 견제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윤리위를 비판을 하면서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런 점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이 대표가 출구를 모색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특히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이런 보도까지 주말 사이에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대표의 입장을 또 저희가 들어봤는데 말을 아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만남이 있었느냐 여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당대표 입장에서 대통령의 일정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실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만난 건 아니란 얘기인가요? 네, 일단 뭐 이 대표와의 말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그런 그 입장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추가로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주목한 부분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순방길에 환송하는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서 뭐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때 여당 지도부가 관례적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나가서 대통령 뭐 해외 순방 잘 하고 와라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에 비춰보면 좀 이례적입니다. 반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 지금 보이시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남 서울공항에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나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다녀오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나갔지만 집권여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간에 좀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는 평가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혁신위에는 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혁신위가 첫 회의에 앞서서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최재형 의원 주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듣고 오겠습니다. 항상 언론에 익명으로밖에 인터뷰하지 못하는 분들 모두 다 공성전의 대상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장으로 시작되었으니 아마 이 호랑이 굴이 정말 호랑이 새끼들이 나중에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큰 호랑이들로 자라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어떤 입지에 관한 얘기까지 해봤는데 마침 다음 주에 또 이준석 대표랑 뉴스큐랑 인터뷰할 예정이거든요. 한번 이런저런 얘기 한번 다음 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조금 전에 호랑이 굴과 호랑이 새끼가 사실 궁금한데 나오면 좀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답변을 참 특유의 화법을 하기 때문에 또 하여튼 다음 주에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내부 상황도 간략히 볼 텐데 자, 8월 전당대회 이재명 의원 출사표를 던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이재명 의원 여전히 고심하는 모습이긴 한데 결국은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다. 이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워크숍도 있었죠. 그리고 초재선 의원 모임 등에서 잇따라 불출마 요구가 터졌는데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직격하는 등 당내 내홍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도체제를 둘러싼 기싸움이 팽팽한데요.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에 힘이 실리는 이른바 단일 지도체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세대교체론을 기초로 내걸고 있죠. 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러니까 이른바 97그룹을 그 중심으로 집단 지도체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선출해서 1등이 당대표를 맡고 나머지 순위대로 최고위원을 맡자. 그러니까 결국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뽑으면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1, 2, 3, 4등 이렇게 쭉 해서 같은 지도부 내에서 들어가자.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 체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현실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그 당내 경선을 통해서 넘어서기 쉽지 않은 만큼 이렇게 지도 체제를 바꿔서 영향력을 최대한 키우려는 포석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고요. 반면에 역으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당권을 바탕으로 앞서 국민의힘 상황도 마찬가지긴 한데 오는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 공천권을 통해서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오면 그 차기 대선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힘을 얻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포석을 깔고 있는데 네. 이런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현행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그리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 5%인 투표 반영 비율은 개의치 않겠다는 게 또 친명 핵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양측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치열한 물밑 신경전은 지도체제 개편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당 반장인 강진원 기자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속보 알아보죠. 이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 명백하다는 게 청구 이유인데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정법이 공포된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가 예상했던 대로 불복 절차를 밟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을 두고 이견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가리는 절차인데요.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에 있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으로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내용 역시 검찰의 직접사 축소로 검찰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거라며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 청구인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을 대표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가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는데요. 관련 법이 헌재 판단이 있기 전 9월에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온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4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되는데 이를 새로 만들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자는 겁니다. 이후 검찰은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 가중,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수기 과정 미흡 등을 이유로 들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는 검찰의 직접사를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됐고 공포된 법은 선거 범죄를 제외하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한동훈입니다. 네, 다음 속보도 예고됐던 부분인데 첫 전기요금 인상,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올립니다. 인상 폭이 관건이라고 앞서 알려드렸죠. 3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1kW, 킬로와트당 5원이 오릅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 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현행 킬로와트당 3원에서 5원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 이같이 요금 인상분을 확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평균 전기 요금 부담은 1,535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재무 여건도 악화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 매각, 사업 구조 조정, 긴축 경영 등을 통해 6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마 전선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모레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저기압이 유입된 뒤 중부지방의 동서로 전체 전선이 형성되며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체 전선이 강화하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중북부 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고 2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충북 북부 지방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대형 산불은 11번이 났고 1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든 요즘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이런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윤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고령. 정상 주변은 새카맣게 탔고 불길이 스친 곳은 나무가 말라 붉게 변했습니다. 바짝 다가선 불길을 피해 주민들이 가까스로 탈출했던 민가 주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나무 밑동은 검게 타버렸고 바닥에는 그을음만 가득합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농가 창고가 있는데 장맛비에 토사가 휩쓸려 덮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현장에 적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불타는 그 피해목도 아직 덜쳐가 덜 됐고 이래서 덜쳐도 이제 올 가을부터 이제 들어가면 그때 이제 저 피해 복구 시설물이랑 이런 거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첫 해에는 조금 그런 좀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14,000헥타르 넘는 산림이 불에 탄 경북 울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맛비에 대비해 26개 마을 주변을 긴급 정비하고 불탄 나무를 제거하는 등 작업을 벌였지만 마음을 놓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림청도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만 11건에 피해 면적은 23,000헥타르가 넘어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 대형 산불 피해는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 수급이라든지 현장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수포 덮기나 배수로 정비, 마드 쌓기 같은 긴급 조치를 응급 복구를 한 곳도 폭우가 쏟아지면 위험한 건 마찬가지. 산림청은 산사태 우려가 있는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미리 대피소를 확인해 집중호우 이전에 몸을 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개울에 회색물이 콸콸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공사장 폐수를 인근 개울에 몰래 버리던 건설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네, 개울로 흘려보낸 폐수에서는 납과 비소 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는데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까지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고랑을 타고 탁한 물이 흐릅니다. 아예 속이 들여다보이질 않아 회색 물감을 뭉텅 풀어놓은 거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이 실개천은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맑았지만 언젠가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이 흘러들어와 구정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쯤부터 회색빛 물이 계속 방류가 돼서 매일 방류가 되는 걸 보고 오전 시간대에만 그렇게 특정해서 방류하는 걸 보고 신고하게 됐습니다. 색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에서 아예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리와 납, 비소 등 중금속 물질들도 다량 검출됐습니다. 신체에 축적되면 암과 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인근 신월천과 경안천을 거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실개천은 신월천으로 바로 이제 유입되는 그런 실개천인데 이 실개천은
경안천하고 한 4-5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이 경안천이 지금 팔당으로 바로 유입되고 그 물들을 수도권 시민들이 지금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인근에 있던 물류센터 신축 현장이 문제였습니다. 공사장 폐수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게을로 마구 흘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탁한 물이 콸콸 흘러 실개천으로 이어집니다. 지자체 조사 결과 공사장의 폐수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텃파기 할 때 지하수가 유입돼 흙탕물이 생기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충분히 거르거나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시공업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4차례나 행정 지도를 받았지만 모두 깡그리 무시한 거로 조선했습니다. 일정 시간을 심사를 시킨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장비를 가동해야 되니까 그 물을 심사 시간이 유시간 없이 배수로 나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자체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제주에 강한 돌풍이 일면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사람들이 떠밀려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제주 협재 해수욕장에서 어른 1명과 아이 2명이 탄 보트가 떠내려가는 것을 주변 서핑하는 사람과 수영하는 사람이 구조했습니다. 앞서 어제도 협재 해수욕장과 월정 해수욕장에서 물놀이객 10명이 돌풍과 조류에 바다로 떠밀려가다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호수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뒤 레미콘 운전자는 스스로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고 승용차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조연수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은혜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이은혜와 조연수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과 코인 리딩방 사이트를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1,900만 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PC방에서 자기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14살 B군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와 차에 태우기 위해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정강이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아침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시위 강경 대응을 예고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전장현 등이 국민의 발을 묶어 의사를 관철하려 한다며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업 중에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학생을 추행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학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결을 뒤집어 사건이 대법원까지 왔는데요. 네, 대법원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로서 절대 가볍지 않은 비위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 A씨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추행했다가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거나 벗고 다니기 좋아한다고 비하하고 치마가 짧아 남자가 좋아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 신고는 2015년부터 빗발쳤습니다. 허리를 건드리거나 외국식 인사라며 손에 입 맞추라고 강요하는 추행도 일삼았습니다. 교내 신고가 잇따를 땐 학과 전체에 공개 사과도 했던 A씨는 막상 해임되자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학생들 주장이 왜곡됐고 중대한 비위도 아니라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A씨의 비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언의 맥락이나 수위가 해임할 정도로 지나치진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학 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직업윤리 의식을 고려하면 A씨 비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 제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성희롱과 추행을 반복했던 A씨를 다시 교단에 복귀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희롱하고 추행한 교육자는 교단에서 내쫓는 게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모레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노동계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야외 농성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올해도 막판까지 기세 싸움이 거셀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동부 앞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한 불평등, 양극화를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물가가 급등한 만큼 최저임금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연대해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도 원자재값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올해 노동계 분위기는 좀 더 심각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이 표결에서 부결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불씨를 살려놨고 장외에선 주 52시간제 유연화 검토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직무 성과급 도입 등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는 사안들이 연일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당장 다음 달 2일 박근혜 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화물 파업에 이어 최저임금으로 다시 충돌한 노정이 이젠 전면전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재벌 부자 천국, 노동자 서민 지옥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 위해 7.2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까지는 이제 2번의 회의가 남았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 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며 노사 양측을 압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늘 그렇듯 7월 중순쯤까지 더 협상할 수도 있지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도 안 되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내고 표결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에 폭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전례로 봤을 때 7차 핵실험 시기가 가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시내의 천둥 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가로수들은 뿌리채 뽑혀 쓰러졌습니다. 지난 25일부터 계속된 비로 북한 대부분 지역에 폭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강한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해서 평양시를 비롯해서 소위한 중부 지역들에서 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압록강 하류 청천강 유역과 대동강 중상류 지역 등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0일까지 황해도와 강원도 내륙, 개성시의 예상 강수량은 250에서 300mm로 예보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계획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북한이 소형 수소탄과 전술핵무기 개발 위해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마 기간에는 습기 등으로 인해 측정 장비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마 기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주요 시설,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실험에 나선다면 가깝게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휴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7월 27일 전후가 일단 유력합니다. 최근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5년 만에 대규모 반미 군중 집회를 여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감행된 6번의 핵실험 중
여름에 시행했던 적이 없어 기존 패턴을 봤을 때 가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달러와 유로 표시 채권 보유자에게 1억 달러 규모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졌습니다. 해당 이자의 원래 만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으나 30일간 유예 기간이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디폴트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의 국제결제 통로를 막은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민에 대해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서 러시아 경제를 압박해왔습니다. We're seeing a downgrading of Russian bonds to junk status. We're seeing expectations for Russian growth to be somewhere between minus 10 and minus 15 this coming year. 러시아 정부는 국제 예탁 결제 회사인 유로클리어에 국채 이자를 이미 보내 상환을 마쳤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로클리어가 투자자에게 이자를 전달하면 되지만 미국의 제재로 투자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안톤 실라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에 디폴트 꼬리표를 달기 위해 서방이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상황이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디폴트가 세계 금융시장과 러시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세계 경제와 금융 체제에서 러시아가 배제되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가 외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것은 지난 1918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104년 만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부동의 1위 SSG가 독주 체제 굳히기에 나섰고 가을 야구 진출을 놓고 5위 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막 뒤 73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은 SSG. NC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는 등 다시 연승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평균 자책점 1, 2위의 김광현과 폰트를 앞세워 KBO 최초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도전합니다. 계속 날씨가 더울 것 같은데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되고 야수들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지금 2위랑 경기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경기차를 좀 더 다시 늘릴 수 있도록. 돌풍의 주역 키움은 한 달 넘게 2위 자리를 지키며 SSG를 3게임 차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LG 역시 최근 10경기 7할 승률 상승세로 3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기아가 외국인 투수 동반부진에 허덕이면서도 4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중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5위 KT와 6위 삼성, 7위 두산, 8위 롯데까지 4팀의 격차는 불과 2게임 반. 가을 야구 진출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놓고 후반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두산, 롯데, KT, 삼성의 주중 3연전 중위권 맞대결도 판도 변화의 가늠자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고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집중될 텐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도에도 최고 15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4도, 강릉 27도,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낮 기온 서울 25도, 대전 30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